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이은 열병식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미 동맹은 새로운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반도 안보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 대응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안보 전문가시죠. 민주당 국방위 간사 부승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방 전문기자 출신이십니다. 유영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국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감이고 또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을 뒤흔든 계엄, 내란 모의 의혹을 둘러싼 여진이 아직도 이제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데 두 분께서는 이번 국감 뭐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먼저 부 의원께서요. 뭐 어찌됐든 군이 국민을 향해 총불을 겨눈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거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이 동원되면서 이제 심리적 트라우마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군 자체에 대한 거부감, 군인들조차도 군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자존감을 또 회복시켜 줄 것이냐. 이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이번 국정감사는 그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최근 열병식하면서 신무기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북한의 이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물론 이제 첨단 무기도 증강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사람인데 이제 초급 중견 간부를 비롯한 군 간부 이탈이 급격히 그렇죠.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이런 간부들 처우 문제, 사람 문제, 그리고 뭐 이거는 여야가 없는 문제이긴 한데 네. K 방사안이 지금 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총기 실탄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군 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 의원께서는 보니까 현장 감사라고 하죠. 네. 그 서해 이제 최북단에 있는 네. 백령도 다녀오셔서 네. 해병대 이제 격려하시고 하는데 네.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대요? 두 번째 30년 전에 한번 다녀왔고요. 30년 전에. 네, 원래 공군사관학교 출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방문인데 일단 든든했습니다. 든든하다. 네, 든든했고 그분들의 이제 희생 정신 이런 네. 것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 군인들의 어떤 사기,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 30년 전이랑 건물 몇 개만 바뀌고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 시설들에 대한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네. 무기체계 성능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이 보면은 지난 10일 날이었나요?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해 갖고 대대적인 열병식 하면서
새로운 무기 막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화성 20형이라든지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신형.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죠. 네. 이게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러시아라든지 어디서 좀 들어온 것 같습니까?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화성 20형은 말 그대로 ICBM이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거고. 네. 근데 이번에 특이할 게 이동식 발사대 형태가 네. 러시아 ICBM과 비슷해졌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제 우크라이나전 화병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지 않겠느냐. 네.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정황 증거가 나타난 거고. 네. 제가 이번 합참 국감에서 합참의장께 그 화성 20형 이동식 발사대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아,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우리를 겨냥한 무기들이 많이 등장한 게 네. 특징인데 저는 대표적인 게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6발을 한꺼번에 싣고 다니다 발사할 수 있는 이른바 다연장 드론 발사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신무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도요. 우리도 보면은 지난 이재명 정부 첫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신형 무기들 이제 많이 이제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삼축체계 기반한 무기들의 대표 선수들은 다 나왔죠. 뭐 네. 현무부터 시작해서 뭐 해성, 그다음에 이제 엘셈이라고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지만 뭐 규모면에서 저희는 이제 계룡대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던 거고 네. 북한은 이제 노동당 창건 80주년 아닙니까? 맞아요. 정주년이죠. 꺾어지는 네. 해. 네. 5년, 10년 단위에 꺾어지는 해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북한은 뭐 사실상의 핵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법 제도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외 이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네. 핵무기 수십 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네. 대목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이제 그 노동당 창건 그 80주년 이전에 네. 9월에 이제 9차 당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선포를 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CNI예요. 그러니까 재래식과 핵무기의 통합. 이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에는 핵은 별도로 사용하는 무기, 그다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 심리적 효과를 통해서 억제를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북한도 이제 실제 재래식과 핵무기를 배합해서 혼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번 열병식에서도 그런 무기 체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반도는 상당히 이전보다는 더 전략적 긴장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첨언에서 우리 네. 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 보면 체연함이라고 신형 구축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판 이지스함인데 네. 이 과거에 보면 우리 연평해전에서 나타났지만 북한이 대형 함정이 없었어요. 제일 큰 게 1,500톤짜리 세 척밖에 없으면 이거는 5,000톤이 넘는 거고. 네. 근데 김정은이 내부를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기 승조원 침실이라든지 식당, 함장실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이지스함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또 물론 이게 이제 공개했겠죠. 김정은식 보여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재래식 무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북한이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구축함이라든지 전차의 경우도 천마 20형이라고 우리 K2 전차에도 없는 적 대전차 무기 날아오는 걸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한 이런 전차 또 선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재래식 무기 증강이 개량이 예상보다 빨리 되고 있다. 물론 재래식 무기가 위력을 가지면 양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양적인 증강까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이 질적인 변화는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전에보다는 이제 한반도가 좀 더
위협적이고 긴장되고 우리가 이제 국방 안보만큼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요. 전작권 얘기가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이제 발언이 있어요. 전작권 관련한 발언이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서요. 부위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전시 작전 통제권 관련해서 환수라든지 전환이라고 안 하고 예. 이 대통령께서는 회복이라고 했어요. 회복. 네, 예. 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환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저는 표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진보와 보수가 용어 선택에 의해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전환이냐 환수냐 이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환이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넘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환수라는 거는 이제 가져오는 거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회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온전하게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표명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국방부만 31년 출입하다 보니까 1994년에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전작권을 추진했죠. 그래서 평시작전권부터 전작권 환수 역사를 좀 언론인으로서 지켜볼 기회를 가졌는데 저는 아까 우리 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용어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환수냐 전환이냐가 논란이 있었고 지금 이제 회복이 논란이 되는데 전환보다는 이제 환수나 회복이 좀 감성적인 뭐 우리 주권과 관련된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국방 안보 현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용어 관련해서 이 정치 이념적으로 특히 이른바 이제 진보좌파 정권이 접근하다 보니까 변질이 돼서 사실은 본질보다 너무나 왜곡되고 커진 사안이 돼버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시기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런 정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과도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작권 회복이냐 뭐 전환이냐 이거 용어는 뭐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하더라도 이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너무 빨라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늦어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게 3대 조건이 있는데 저는 3대 조건을 너무 교조적으로 여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저는 시기보다는 이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 중에 이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 특히 눈과 귀에 해당하는 감시 정찰 능력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찰위성 5기를 올해 말이면 다 완비를 하는데 이게 한 1조 넘게 들여서 하는데 이게 다 올라가도 이 시간 차이가 2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은 감시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 뒤에 초소형 위성 40개 가까이 2030년까지 올라가야 그 간격이 3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물론 많은 돈을 들이면 앞당길 수 있겠으나 이제 뭐 최소 21조 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러려면 어떤 국가의 의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국민의 공감대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공감대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전제 조건은 뭐로 또 결국은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능력적인 측면이 크겠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위해서 지금 뭐 우리가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종 작전 운용 능력이라든지 뭐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미 F-50 평가는 끝났고 끝났죠. 끝났고 이제 검증 단계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검증이 완료되면 바로 FMC 그러니까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이제
평가하고 검증하는 네. 단계가 남았는데 거기는 이제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시기냐 조건이냐 양분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5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표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5년 안에 그 조건을 충족하겠다라는 의미도 함의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나 이명박 정부 때처럼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이렇게 딱 이제 정립하고 가버리면 네. 이게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의지는 지금 표명했고 그 안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메가다 사령관에게 지휘서신을 통해서 작전지휘권을 넘기면서 네. 그게 1950년 7월 아닙니까? 그 넘기면서 지금 벌써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영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적인 측면, 특히나 이제 감시 자산의 능력 이런 것들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작권 전환의 그 모델을 갖고 오면 됩니다. 네. 즉 말하자면 이제 브리징 케이퍼빌리티라고 해서 이 교량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구사, 공군 구성군사, 미 7공군에서 운영하는 정찰 자산에 대해서는 7공군 사령관이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서 하면서 네. 정보를 제공하고 차츰차츰 우리 능력을 구비해 나가면 된다. 근데 이제 전작권 전환을 계속 75년 동안 이루지 못하고 미루다 보니까 군은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없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승리와 억제의 핵심 축인 군의 어떤 사기, 정신력 자체가 무너지는 효과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 부분, 보안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지상군이나 해군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 결속력이 네. 혹시라도 좀 이 전작권 이렇게 가면서 약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과 한미 동맹을 훼손하면 전작권 전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전작권 전환 뒤에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해공군 쪽에 미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동맹이 훼손되면 곤란한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지 미군 수뇌부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전작권 자체는 가져와야 된다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처럼 시기, 내인 규정이 꼭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법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의 문제 좀 전에 이제 부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무기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갔잖아요. 의무적으로 가고 또 군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보면 군이 가장 열악해요. 뭐 봉급 수준부터 수당 할 거 없이 그다음에 근무지부터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4년 군 생활을 하면서 군복을 입고 8번을 이사했으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건 병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면 장교 장교병 다 해당돼요. 다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부로서 14년 동안 8번을 이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케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이제 불안정한데 뭐가 되겠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봉급도 적어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전방 격오지에 가 있으면 가족들은 또 서울에 두고 경기에 두고 이러면서 2년 후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만나고 조우하고 뭐 이런 게 돼버리면 되는데 봉급도 보면요.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 독일에는 뭐 2배 수준으로 낮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6배 수준으로 낮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은 공무원보다 군이 20% 정도
본봉 체계가 봉급 체계가 높아요. 아, 기본 공무원보다 군이 네. 좀 높다는 네. 거예요. 아. 저희 군은 오히려 20%가 낮아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헌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직업으로의 군, 그리고 매력적인 군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급선무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가족, 그다음에 군으로서의 프라이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봉급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 네. 그렇지 않고는요, 이 위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출생률 우리 저하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병으로서 과거에 뭐 40만, 37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을 통한 이 숫자를 이제 북한과 이제 균형을 이뤘다면 지금 그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무인 복합 체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감시 체계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제가 이제 국방부 차관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장비는 정말 우수하다. 웬만한 전방 사단이나 이런 데 가면 장비는 정말 우수한데 거기에 포수 조종수가 없어서 옆대대에서 빌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60-70%에 불과하다. 그럼 그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이고요. 현실이죠. 위기예요, 지금. 근데 위기인데 마치 우리는 하드 파워적인 전력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막 네. 몇천억, 몇 조. 근데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시키는 금액은 1년에 5천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66조를 쓰고 그다음 무기 사오는데 20조를 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군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밥값도 13,000원에서 15,000원 올리는 것도 안 올려줘요. 2,000원 올리는 것도요. 네.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군에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게 오히려 군이 받는 봉봉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대우 자체가 정말 열악한 거죠. 자,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육군 부사관들이 어떤 현실인지 보여주는데 육군 부사관 임관 전역 현황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역이 이제 빨간 거예요. 빨간 게 근데 전역 숫자도 물론 이제 뭐 늘었을 때도 있고 줄었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임관이에요. 임관. 제가 파란 걸 보면요. 2022년에 4,670명이었는데 2023년 되면은 3,360명. 그리고 지난해는 1,280명. 쉽게 말해서 육군 부사관 임관을 잘 안 하는 것 같은 저 그래프로 봅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군을 이탈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인관한 사람은 줄어들고 그 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 업무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탈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아까 부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전적 공감하는데 심각한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요소가 있겠죠. 부의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병사월급 200만 원 된 것도 상당히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장 월급이 예. 그렇게 많으니까요. 네. 병장이 오히려 소대장한테 예. 자기가 간식 사주겠다고 사겠다고. 예. 그게 이런 얘기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부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얘기고 이게 작년에 사실은 200만 원이 되면 초급 간부하고 월급이 이제 봉급이 역전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하사 봉급이 더 많다 하고 그 반박을 했다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는 먹고 자는 걸 자기 돈을 씁니까? 안 쓰죠. 근데 직업군인들은 자기 돈으로 먹는 거, 자는 거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실질 소득은 사실은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군수 내부도 인식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관련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군 포로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정부 총국 관계자 인터뷰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면 드론, 뭐 우주전, 뭐 스타링크, 뭐 첨단전의 모습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1, 2차 대전, 6.25 전쟁 같은 진지전 참호전이고요. 결국 그게 뭡니까? 사람과 싸움, 병력이 부딪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병력 숫자도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 지상군의 경우는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3대 1입니다. 네. 그리고 복무기간도 북한은 최대 10년이죠. 우리는 18개월. 훨씬 짧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인구 절벽에 따라서 뭐 다른 걸로 첨단 무기로 보충한다지만 그것 또한 이제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데 옆 부대에 가서 병력 훌륭하죠. 지원받아갖고 그 장비를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심각하네요. 실질적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국방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매년 합니다. 네. 군인들에 대한 네. 인식도 조사.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직접 설문에 응하는 건데요. 지금 군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네. 50%를 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5년 전만 해도요. 아. 7, 80%였어요. 그리고 추천하겠다, 군을 직업으로서 추천하겠다 이런 군인들도 많았어요. 네. 6, 70%가 됐고. 그런데 지금은 40%대도 안 돼요. 30%대예요. 그만큼 이제는 군대가 매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제 군에 가 도는. 네, 군을 선택할 20대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군 내부에서만 하면 아까도 보시면 나왔잖아요. 인간하고 예. 그다음에 전역 예. 이게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수요 공급이 아예 안 됩니다. K방산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K방산 하면은 이게 우리 국방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출 효자 상품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K방산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초당적으로 좀 국민의힘에서 도와줄 의향은 없어요? 당연합니다. 예. 이 방산 수출은 저는 오케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냐면 이 업체라든지 국방부 방사청의 노력은 안 되고 노력만으로 안 되고요. 금융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재부, 대통령실이 나서야 되고 여야 정치권, 의원에게도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달 말에 요즘 마스가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사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개인적으로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폴란드도 제가 3번 다녀오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없이 저희 야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지원할 자세가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요. 한 30초씩만. 미처 못한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방이 간사를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애정이 많고 하지만 이제 군은 계엄을 통해서 정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수준에 왔는데요. 국민들이 이 대부분의 99.9%의 우리 군인들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 아까 뭐 내란이란 말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좀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데 다만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특히 군수뇌부, 국방장관 포함한 군수뇌부는 신중하게 쓰실 표현이 있다고 생각이 지난번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군이 상처를 받았는데 저희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정말 애정과 신뢰를 갖고 이렇게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인 범죄 사건 피의자 60여 명이 어제 우리나라에 송환돼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20대 청년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서 고문받다 숨진 지 2달 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에선 해외 고수익을 내건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막말과 욕설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